여기 독일 올림픽 대표팀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맡게 되어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로 왔다는 독일 출신의 스포츠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요즘 파리 올림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교수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모 대학에서 스포츠의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루드비히라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200여 개국이 참가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역대 올림픽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진행되었는데 선수단을 태운 보트가 생강을 힘차게 가로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죠. 또한 이번 파리 올림픽의 기대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파리시는 각종 명소들을 경기장으로 활용하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없이 진행되는 이번 파리 올림픽은 나폴레옹이 안치돼 있는 앵발리드 앞의 잔디광장을 양궁 경기장으로 탈바꿈시켰고 1900년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유리천장 건물 그랑팔레는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펜싱과 태권도 경기장으로 변신하게 되었죠. 또한 세계문화유산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와 근대 5종 경기가 열리고 파리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공공광장이자 과거 프랑스 혁명 행사의 중심 무대였던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스케이트보드와 농구 경기 등이 열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명소들에서 양궁, 서핑, 육상 등의 경기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번 올림픽에서 파리는 다른 어느 올림픽 때보다도 관전 포인트를 아주 풍성하게 제공할 것으로 보였죠. 또한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목표로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100년 전 올림픽 당시 경기장의 일부를 실제 경기장으로 활용하며 기존의 올림픽들과 확실히 차별화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었기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전 세계 팬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저 또한 흥분된 마음으로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독일 올림픽 대표팀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맡게 되어 다양한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특히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매우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내세운 저탄소 친환경 정책은 스포츠 과학과 의학 연구에 새로운 변수를 던져주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꺼림칙했으나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 선수들의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경기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선수들의 혈액 샘플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와 회복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부상 예방과 경기 후 회복 전략을 연구하고자 했죠. 그런데 파리에 도착한 저는 선수촌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에어컨 사용 금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선수들은 자신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고온다습한 파리의 여름 날씨는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크게 가중시켰습니다. 선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한 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어느 날 독일 대표팀의 한 선수는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더군요. 교수님,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덥고 습해서 도저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이 됨과 동시에 선수들이 피로를 풀지 못한 채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겠다고 느끼며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또한 저는 무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의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탈수와 피로 누적이 심각해질 수 있음도 우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에너지 부족을 호소하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의 몸은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식단은 그 반대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미 며칠 전부터 저는 팀 닥터들과 함께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체력과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었지만 이미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환경보호를 내세운 대회조직위원회의 방침은 중간에 변할 리가 없었죠. 참고로 한국의 경우 균형 잡힌 한식 식단으로 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고 먼 거리까지 도시락 배달을 한다는 얘기까지도 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모든 국가에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부러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의 경우 최근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 선수들에게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제공하는 한국 관계자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독일에서는 선수촌에 도시락 배달까지 해주는 수고를 기울여주지는 않았는데 무려 100km 떨어진 거리까지도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는 한국이 참 많이 부럽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저는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생강에서 치러지는 트라이애슬론 경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연이어 하는 철인 3종 경기를 말하는데요. 황금빛 페가수스 상이 있는 알렉산드르 3세 다리 아래 생강에서 열리는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앞두고 특히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물론 낭만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강의 수질 및 선수들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생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수질 악화로 인해 파리에서 무려 100년 넘게 금지돼 왔어요. 이 때문에 파리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14억 유로를 투입해 생강 정비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강의 수질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질 검사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나 학자들은 수질 문제로 생강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파리시장이 직접 생강에 입수하는 이벤트를 열어 생강의 수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받고 경기는 결국 강행되고야 말았죠. 특히 개회식 날 폭우가 쏟아진 뒤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생강에 흘러들어 수질은 더욱 악화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남자부 트라이애슬론 일정이 연기되는 등 논란이 컸으나 조직위는 결국 경기를 강행했던 것인데요. 사실 비가 강물에 유입될 경우 대장균과 같은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농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주최 측은 매일 이른 아침 생강의 수질을 체크하는데 실제 수질 검사에서 선수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28일과 29일에는 선수들의 훈련이 취소된 바도 있었죠. 그리고 훈련 취소뿐만 아니라 이후 아예 본 경기까지 취소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당초 남자부 경기는 30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질 테스트 결과 1500m 코스의 4지점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면서 결국 본 경기를 갑자기 하루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수들은 훈련도 못하고 경기 날짜도 갑자기 바뀌어서 컨디션 조절을 못하겠다. 우리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일정을 바꾸는 것은 선수들의 수년간의 준비와 경기를 시청할 모든 팬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며 이럴 거면 조직위가 대체 경기장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최 측은 이제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며 31일에 결국 경기를 강행했는데 제 눈에 수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더러운 물속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 바퀴벌레라도 삼켰는지 불쌍한 캐나다의 한 선수는 경기 직후 구토를 10번이나 하는 모습이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까지 했죠. 사실 저는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생강의 수질에 대해 조직위 측에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조직위는 수질 개선 작업이 완료되었고 경기를 치르기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저는 도저히 그 안전성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강물이 여전히 탁하고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 요인들은 선수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저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이번 트라이애슬론 시합은
우리 독일 선수들도 꽤 많이 출전하는 종목이었기에 제 우려는 배가 될 수밖에 없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트라이애슬론 경기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의 스포츠 경기를 치를 경우에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강을 조사하다가 과거에 한국의 한강에 대해 조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센강은 원래 화물을 실은 바지선이 다니는 운하의 성격이 커서 한국의 한강 같은 하천과는 수질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국이 한강의 수질을 어떻게 정화하였는지도 조사를 하면서 저는 전부 알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도 다 말씀드려보고 싶지만 이 얘기까지 한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한강은 세계적으로 정말 깨끗한 편에 속하는 강이거든요. 반면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이 많은 생강 같은 곳에서 함부로 수영을 하면 위장병과 외부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경기를 진행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에어컨 없는 숙소와 버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문제도 물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였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 생강 수질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트라이애슬론 혼성 릴레이 경기가 열리기 직전 벨기에 선수단은 선수의 건강 문제로 혼성 릴레이 출전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벨기에 올림픽위원회는 선수의 구체적인 몸 상태에 관해서는 함구했지만 생강의 수질 문제가 영향을 끼쳤음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스위스 트라이애슬론 선수 역시 남자부 개인전을 치른 뒤 위험에 걸려 혼성 릴레이 경기를 기권하기도 했고요. 대체 강 상태가 얼마나 심하면 4년이란 시간 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할 정도인 건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생강에서 경기를 해야만 하는 건지 참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사실 파리가 이렇게 생강에서 수영을 고집하게 된 이유를 저는 알고 있긴 해요. 좀 뜬금없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내용의 흐름상 그 이야기는 뒤에서 곧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독일팀 이야기부터 짤막하게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트라이애슬론 혼성 릴레이 경기가 열리기 전 제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독일 대표팀 선수들에게 경기 전날 미팅에서 강 상태가 최적이 아닐 수 있음을 알리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이러한 강물에 입수하는 것을 진심으로 뜯어말리고 싶었지만 그간 이 올림픽 경기 하나만 보고 뼈를 깎는 훈련을 해온 선수들에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경기 당일 우리 독일 트라이애슬론 팀은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고 저는 그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는 우리 선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격려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고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더군요. 생강의 물은 예상대로 탁하고 흐름이 거셌지만 독일팀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의 고된 과정 속에서 독일팀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경기를 이어갔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전략을 펼쳐나가며 결국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 독일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어이 금메달을 따내고야 말았어요. 우리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저 또한 그들의 성과에 가슴 벅찬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경기장에 독일 국가가 울려 퍼질 때엔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몇몇 선수들이 경기 후 숙소에서 몸의 이상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이는 선수가 나타났는데 예상했던 생강의 수질 문제가 터진 것이었죠. 다행히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팀 닥터들과 함께 선수들을 안정시키며 응급치료를 시행하여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었지만 이번 대회가 선수들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에어컨 없는 숙소에서 견뎌야 하는 무더위와
채식 식단도 여전히 선수들을 괴롭히는 문제였고요. 앞서 파리시가 각종 관광 명소들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고 했는데요. 가만 보니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이 아니라 예산을 적게 들이고 파리의 관광 명소 홍보 극대화를 위한 올림픽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경기장을 있는 장소 그대로 쓰면서 새로 짓는 예산을 아끼고 동시에 홍보 효과까지 누리니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머리를 참 잘 썼다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겐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4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까지 대체 프랑스는 왜 이렇게 생강 수영을 밀어붙였던 걸까요? 사실 문제의 시작은 모두 한국에 있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트라이애슬론, 즉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잖아요. 당시 인천 송도의 경기장은 잘 정비된 공원 옆 인공수로에서 진행되었고 주변 환경은 철저히 관리되어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깨끗한 물과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공간 덕분에 이번 생강 경기와 달리 선수들은 경기 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사실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자연 환경에서 치러질 경우 대장균 등으로 인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선수들은 물의 온도 변화와 염분 농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들 건강을 다루는 학자로서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 치러지는 경기에는 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당시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철인 3종 경기를 꽤 흥미롭게 지켜보았거든요. 송도와 비교하자니 파리에서의 이번 올림픽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강의 수질 문제는 대회 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저 또한 송도의 잘 관리된 환경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생강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그토록 완벽하게 자연 환경에서 철인 3종 경기를 치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한국을 보며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선수들 불만 하나 없이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이렇게 완벽히 치러낸 나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파리만 해도 얼마나 욕을 먹고 있나요? 당시 깊은 감명을 받게 된 저는 연구에도 활용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 모티브를 얻어 2009년 완공된 한국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송도 국제도시 중심부에 37만여 제곱미터로 조성되었는데 인공수로는 약 4km 거리의 서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해수 처리 시설에서 무려 3단계 정수 과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탈바꿈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수로 운영 초기에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공원 내 주변 퇴적토 및 염류가 호수로 유입되고 수온 상승으로 녹조식물이 다량 번식해 미관뿐만 아니라 수질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인천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빠르게 양호한 수질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수질이 매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당시에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불만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경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한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7년 뒤인 2021년 도쿄올림픽 때는 트라이애슬론 수영 경기가 도쿄만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1931년에 지어진 도쿄의 시바우라 하수처리장은 100년 가까이 된 노후 시설인 탓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 처리를 제대로 못한 채 도쿄만으로 방류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경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도쿄만으로 처리 안 된 오수가 방류되어 바다에 배설물이 둥둥 떠 있었고 화장실 냄새 같은 악취가 나는 바람에 비위가 약한 선수들이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수많은 선수들이 경기 후 심하게 구토를 하는가 하면 위장병 등으로 몇 개월 이상을 고생한 선수도 있었답니다.
당시에 아주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요. 인천 송도에서 치러진 경기 때는 이런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속사정을 들여다봤더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송도 센트럴파크의 경관과 가장 비슷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쿄만이어서 일본이 기어코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옆나라 한국에게는 질 수 없다는 보여주기식 운영이 그 사태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당시에 이번 파리올림픽 생강 수영 문제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일본은 한국이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며 송도의 환상을 가지고 이를 끝내 추진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수질이 좋지 못함에도 그냥 강행해버린 일본의 영감을 받은 프랑스는 홍보 효과 및 관광 수익 때문인지 마찬가지로 수질이 최악임에도 이번 생강 수영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최악이었던 일본의 경우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선수들에게 이처럼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려 했고 프랑스가 일본을 따라하려 했으니 결국 한국이 프랑스의 생강 수영 경기 강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자연과 도시 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그토록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외에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놀라울 만큼 그 어떤 선수들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올림픽도 중반을 넘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 겪은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곧 향후 대회에 대한 계획도 세우려고 해요. 또한 생강에서의 수영 경기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선수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연구와 정책 제안도 준비할 계획이고요. 이번 파리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생강의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채식 식단, 에어컨 없는 숙소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선수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현장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제게 향후 대회에서의 개선 방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한식 도시락 배달과 같은 방안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 선수들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과 기운을 얻어 현재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큰 이유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제 스포츠 커뮤니티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며 연구 결과와 선수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대중들에게도 공유하여 투명성도 높여갈 생각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인천 송도 국제 센트럴파크의 사례는 앞으로 최우수 사례로서 꾸준히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는 트라이애슬론을 치르길 원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 환경과 선수 건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한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 건강은 뒷전이고 예산 절약과 관광 명소 홍보에만 힘쓰는 듯한 이번 파리올림픽은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요. 아무튼 남은 기간 저는 파리에서 독일 대표팀 선수들 잘 챙기면서 제가 맡은 역할을 마지막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경기를 치르는 모든 국가의 선수들이 몸 건강히 무사히 경기를 잘 치르길 바랍니다. 특히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대한민국의 선수들도 꼭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길 기원해요.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은 동결되고 물가는 상승하며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길 점점 거지가 되어가는 걸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물가와 엔저 속에 급격히 힘들어진 일본인 경제학도 여학생이 한국을 방문하여 겪은 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사카대에 재학 중이라는 이 일본인 여대생은 한국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제가 재학 중인 오사카 대학교는 일본에서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이고, 저는 대학 입학 시점부터 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랍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해 본 적도 있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일본의 엔저 현상에 따른 심각성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일본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임금은 제자리라 다들 정말 갑자기 확 거지가 된 느낌처럼 살아가고들 있거든요. 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또 최근 한국으로의 흥미로운 방문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사촌 언니 한 명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인데요. 제가 대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집에 돌아와 이번 방학 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는 옛날 친구분과의 전화 통화 중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의 친구분도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사는 사촌 언니 아오이 언니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 보였죠. 아오이 언니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저와 학교는 달랐지만 언니도 저와 같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저와는 자주 본 건 아니라 그리 친하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사이였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전화 통화를 끊으시고는 미나미, 이번 방학 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니? 아오이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번에 내 친구도 한국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다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한국을 가보기로 바로 결정하였죠.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최근에는 일본의 턱 밑까지 쫓아오는 저력을 보이는 나라였기에 경제학도로서 항상 관심이 가는 국가였거든요. 또 제가 나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으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아직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도 이번 여행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어머니께서 사촌 언니에게도 전화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촌 언니는 얼른 오라며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머무르게 도와주겠다면서 저의 한국행을 무척 반겨주기도 했고요. 마침 사촌 언니의 한국 남편분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 있던 터라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와 그렇게까지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꺼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니 내심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이번 기회에 언니와 좀 더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크게 오래 시간을 끌 것도 없이 방학이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어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비행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중요한 학문적 탐구의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공항 내 북적이는 사람들과 다양한 상점 및 식당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소비 문화와 관광 산업의 발달을 체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 볼 때 인천공항은 그 규모와 편의성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어요. 특히 면세점의 규모와 방문객 수를 보니 한국이 얼마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쇼핑 장소인지도 한눈에 느껴졌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우선 바로 사촌 언니네 집이 위치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때 공항철도를 이용하였는데 공항철도는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지하철 플랫폼은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지하철은 더욱 현대적이고 편리한 것 같았어요. 역마다 깨끗한 화장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었고 승강장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죠. 또한 지하철 내부도 깔끔하고 넓었으며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일본인 관광객들도 꽤 눈에 띄어 간단히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죠. 그렇게 언니 동네에 편히 도착한 저는 언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집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 일본에서 보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눈에 보였어요. 일본의 아파트는 대체로 작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아파트는 훨씬 더 웅장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부호들이 모여 사는 건물들 같기도 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니의 집에 도착한 저에게 언니는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미나미,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언니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하며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집 안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의 멋진 전경이 보였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정말 멋지다 언니. 일본의 아파트와는 정말 다르네. 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자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국의 아파트는 공간 활용도 좋고 아파트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도 많아. 미나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뒀으니 여기를 집처럼 생각해.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며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일단 차 한잔하면서 쉬자면서 차까지 저에게 대접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언니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비행의 피로를 풀 수 있었고 언니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은 좀 어때? 제 질문에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해주었는데 언니는 이미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채롭고 흥미로운 나라라면서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은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단 음식부터가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엄청난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특히 김치는 거의 모든 한국 식사에 나오는데 각 지역마다 맛이 조금씩 다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며 김치의 종류도 무척 많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게 김치라고 하면서 언니는 마치 한국인이 다 된 것처럼 한국 음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김치가 정말 요즘 유명해진 걸 나도 느껴. 일본에서 김치를 소개하는 방송도 하고 사람들도 요즘 부쩍 김치를 많이 찾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건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던데 공항에서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다들 일본인인 나에게 생각보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언니는 바로 제 말에 공감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대부분 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웃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인들과는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말해주었어요. 언니에게 생생하게 듣는 한국 이야기들은 참 흥미롭고 재밌더군요. 그렇게 저희 대화는 무르익기 시작했고 저는 조금 무겁고 진지한 주제이면서도 평소에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언니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저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전공했던 언니였고 특히 언니도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적이 있을 만큼 명석했기에 저 또한 경제학도로서 한국의 경제에 관하여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요. 일본의 장기 침체기와 비교해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언니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주로 제조업과 IT 산업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한국인들의 교육열도 국가 성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창의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죠.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비교해 나날이 침체되어가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며 항상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제 조국 일본의 상황을 한탄하곤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옆 나라이다 보니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현재 일본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략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까지 약세인 것은 일본 소비자 물가에는 정말 재앙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특히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식품 가격 상승률은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또 가장 가파릅니다. 게다가 일본이 임금을 안 올리기로 유명하다는 건 다들 아시나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소비자 물가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결국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과도 같죠. 게다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지금 일본의 소비는 박살이 났는데 얼마나 박살이 났냐면 1분기 일본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마이너스 성장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선진국들이 요즘에 0% 성장대 이런 건 많이 하지만 마이너스는 정말 드문 거거든요.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데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실로 엄청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통화가 약세인 경우 상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라도 늘어나야 정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원래부터 가격으로 승부하는 상품보다는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보는 상품이 많다 보니 훌륭한 인재들을 비싼 돈 주고 데려와 더 뛰어난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어 기술 경쟁이 안 되고 그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산업 자체가 가격 경쟁으로 하는 산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일본 경제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전체적으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플레, 수입 물가 폭등, 가계소득 위축, 심지어 이제는 수출 기업조차 엔화 약세를 비판하고 있어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시는지 매 수업마다 수업 외적으로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자주 하시곤 해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 일본은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이는 곧 25개월 연속으로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내가 받는 돈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3,500인데 내년에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이 깎이는 거고 이런 게 25개월 동안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내가 점점 거지가 되어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촌 언니도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더군요. 한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틈틈이 일본에 관한 소식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일본인이니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일본에 대한 애정과 걱정도 큰 모습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는데 침체된 일본 경제 이야기로 가라앉게 된 대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언니는 바깥에 바람도 쐴 겸 맛있는 거나 먹으러 나가자며 제 손을 이끌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리 멀지 않다며 걸어가면 된다고 하였고 한 10분 정도 동네를 걸으니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군요. 언니 말로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자주 들렀던 포장마차 맛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희는 순대곱창과 소주를 시켰는데요. 순대곱창은 언니가 이 포장마차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순대와 곱창이라는 음식을 별도로 즐겨 먹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재료를 혼합해 만든 게 순대곱창이라는 언니의 설명에 저는 크게 호기심이 생겼죠. 소나 돼지의 내장을 재료로 한 곱창과 한국의 순대라는 음식은
두 가지 모두 저에게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곱창이 있고 한국의 순대와 비슷한 오징어 순대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곱창, 순대와는 달랐고 심지어 한국의 곱창 조리 방식은 일본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일본에서는 법으로 곱창을 무조건 반으로 갈라서 팔게 하는데 이는 부산물똥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라는 의도와 과거 야키니쿠 집들이 기름진 맛을 추가하겠다고 곱창 내부에 장난질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본에선 한국 같은 곱창을 팔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순대 같은 경우 돼지의 창자에 채소나 당면을 비롯한 각종 속을 채우고 선지로 맛과 색깔을 낸 후 수증기에 쪄내어 만드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일본에 수출되어 일본에서도 한국식 순대가 팔리고 있다곤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여간 하나만 해도 생소한 음식이 두 가지나 섞여 나온 음식이라니 솔직히 기대만 되었던 건 아니고 당시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음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순대 곱창의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곱창과 순대에는 불향이 가미되어 있었고 이는 순대 곱창 특유의 풍미를 더욱 크게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았죠. 처음 맛보는 한국식 순대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었고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빨간 소스와의 조화가 더해져 고소한 맛이 한층 더 강조되는 것 같았어요. 쫄깃한 곱창의 특유의 식감과 고소함은 순대와 함께 먹을 때 서로를 채우면서 맛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만 같았죠. 솔직히 동네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나온 음식이 이 정도로 맛있을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소주와 함께하니 말 그대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소주 한 잔과 함께 순대 곱창을 맛보는 순간 순대 곱창의 감칠맛이 소주와 어우러지면서도 동시에 그 매콤한 맛이 소주의 깔끔함과 상반되어지는 것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중독적인 게 참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즐기는 술안주라고 하던데 왜 그런 것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답니다. 두 조합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국의 포장마차 밥 문화와 새로운 음식을 체험하며 언니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간 못 보고 지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과 소소한 일상 대화들을 한국 포장마차의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참 많이 나누었답니다. 언니를 워낙 오랜만에 본 거라 처음엔 약간 서먹서먹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소주잔이 비어갈수록 우리는 이야기를 하며 어느덧 굉장히 가까워짐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날 새벽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4시가 가까워져 갈 정도로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었냐며 놀라면서 우리는 기분 좋게 취한 채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이곳을 여행하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발전된 모습들을 실제로 마주할 것이란 커다란 기대감을 품은 채 편안한 꿀잠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면서 우리 일본에서도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느끼고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해 보다 더 알아가게 될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었죠.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한국에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즐비하고 또한 한국 및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첫날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후 이야기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 제가 새롭게 글을 써서 추후에 곧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스포츠의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루드비히 교수님과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미나미 씨의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미나미 씨의 경우 곧 2편도 보내준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인천 송도의 트라이애슬론 사례를 보고 전 세계에서 모두 벤치마킹해야 할 정도로 최우수 사례라고 극찬하는 루드비히 교수님과 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참 많다는 미나미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